다음은 문화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통번역에서 최근 현대 통번역에서 가장 큰 주요한 이슈가 되는 게 문화라고 했죠. 문화적인 차이가 재판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통역사가 문화 중재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로 보이면 사법인들의 오해를 발생할 수가 있다. 통역 시에 적극적으로 문화적인 해석을 해줄 수 있으라고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만 피의자의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는 이것이 법적인 책임보다는 어떤 민사적인 책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한국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야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쉽게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들었으니까 침묵 같은 경우도 그 눈물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한국에서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 뭐라고 해석해요? 저 사람은 억울한가 보다. 또는 그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뉘우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울음도 있고 뭔가 억울한 게 있다. 또는 뉘우치고 반성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서구적인 개념에서 보면 눈물을 흘리면 뭐라고 생각해요? 너가 잘못했구나. 너가 범인이 맞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을 하는 것이 긍정의 의미도 있고 침묵을 하는 것이 절대 인정을 할 수 없어라는 부정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호주 원주민 문화에서 살인한 사람의 침묵을 수치심, 죄의식의 표시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법정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구만. 오히려 더 많은 벌을 주겠죠. 네, 그리고 벵갈 문화권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도 하고요. 또 타밀족 같은 경우는 형제와 사촌을 모두 그냥 형제라고 불러요. 일가족처럼 되는 거죠. 자, 이런 문화를 모르면 가족관계의 호칭과 칭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실 한국에서 사촌 간의 결혼을 했다라는 거 들으면 다들 이것을 부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또 타밀족처럼 사촌 형제도 다 형제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면 형 동생을 불러버리면 이거 역시도 친족 간의 어떤 범주를 나누는데 개념이 다른 거죠. 한국에서 오빠라는 표현은 친오빠, 애인 사이, 여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가까운 이성을 부를 때 모두 쓰이고 있어요. 사실 오빠가 가족적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데도 문화적인 차이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나라 말에서는 한국에서 오빠로 쓰일 수 있는 말이 여러분 나라 말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것을 바꿔주면서 그 문화적인 차이를 해석해줘야만 법정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사법통역의 특징, 문화적인 차이. 자, 통번역사는 문화 전문가가 아니며 통번역사의 중립성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통번역사가 문화적인 해석을 내릴 때는요,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정에 대고 계속 이건 문화적으로 아닙니다. 문화적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자, 호주 같은 경우에서는 사법통역사에게 문화에 관련된 자문을 구한 것이 통역사 중립성을 해친 것으로 평가돼서 항소가 제기된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통번역사가 왜 그것을 문화적인 차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통번역사가 왜 그것을 함부로 말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재판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법정 통역에서 통번역사가 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엄격한 제한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적인 해석을 해서 통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통역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법통역의 특징. 사법통역은요, 회의통역보다 더 엄밀한 정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윤리성입니다. 자, 윤리성이라는 것은 뭐죠?
지켜야 될 도리예요. 지켜야 될 도리. 첫째, 오류 정정의 요청. 증인 신문 통역 시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즉시 재판장에게 통역에 오류가 있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걸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판결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오류를 알았다면 재판부와 검사, 변호사들에게 모두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윤리성을 통해서 정확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자, 중립성. 두 번째는 중립성인데요. 피고와 원고 어느 쪽에도 기울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통역하고 그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통역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없는 경우라면 통역 업무를 오히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통역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통역할 수 없다면 저는 통역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잠깐 예를 들었어요. 윤리성의 대표적인 예는 비밀 보장이에요. 이 법정 통역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내용과 너무나 많은 사실, 또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가 오가는 현장이 되는 거죠. 재판에서 오고 간 대화 등 업무상 알게 된 것들이 발설하지 않아야 된다는 비밀 보장의 윤리성을 해야 된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법률 자문을 한다든지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경험이 이런 식이 되더라. 이런 식의 자문, 그러니까 통역 이외의 어떤 법적 역할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윤리성은 오류 정정의 요청이라든지 비밀 보장, 중립성 유지, 법률 자문 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법 통역의 어떤 윤리성을 확보하고 유지해 가는 거죠.